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5년도 1회차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일러의 계속 사용 검사 기준에서 사용 중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한번 보면 1번 보일러 지지대의 균열, 내려앉음, 지지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 등 보일러의 설치 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일러와 접속된 배관, 밸브 등 각종 이음부에는 누기, 누수가 없어야 한다. 누기라는 거는 기체가 새어나오는 거, 누수는 뭐겠어요? 물이 새어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누기,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 3번에 연소실 내부가 충분히 청소된 상태이어야 하고 축로의 변형 및 이탈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뭐 그 축이 틀어진다던가 혹은 뭐 변형이 없어야 되고 이탈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거고요. 자, 그럼 틀린 건 4번이겠죠. 보일러 동체는 보온 및 케이싱이 분해되어 있어야 하며 손상이 약간 있는 것은 사용해도 관계없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보일러 동체는 보온 및 케이싱이 분해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보온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케이싱도 마감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해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손상이 약간 있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번에 틀린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유경 보일러 열정산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전기에너지는 1kW당 860kcal로 환산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1kW는 860kcal와 같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1PS는 632kcal와 같았고, 그 다음 1HP는 641kcal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에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보일러 효율 산정 방식은 입출혈법과 열손실법으로 실시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교재 9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보일러 효율 산정 방식은 입출혈법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열손실법, 그리고 책에서는 손실열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손실열법이 열손실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입출혈법 같은 경우는 이별분해 출혈로 우리가 보일러의 효율을 산정했었습니다. 이때 출혈은 뭐였어요? 요 녀석은 유효출혈이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됐었어? GF의 H 또는 HL 저희 발열량 또는 발열량이라고 했습니다. 분해 G의 H 2-H 다시 해가지고 백분율로 바꾸고 싶으면 곱하기 100 해서 요게 퍼센트가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별이 뭐였어? 보일러에서 이별이라는 거는 연료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했죠. 연료를 연소해가지고 그 발열을 시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게 연료의 양, 연료의 발열량이고요. 그리고 위에 건 뭔데? 요거는 유효 출력 또는 보일러의 전격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가 급수량이 되는 거고, 급수량 또는 증기 발생량, 그리고 H2-가 증기의 엔탈피, H-가 급수 엔탈피가 된다라고 했었죠. 요 공식이 바로 입출혈법에 의한 보일러 효율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 손실열법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별, 분해, 이별 전체 중에 이별 들어간 열 중에 이제 손실된 열을 빼면 결국 뭐야? 보일러의 효율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별에서 손실열을 빼면 결국은 뭔데? 유효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놈이나 요놈이나 고놈이 고놈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2번 항목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열정산 시험 시의 연료 단위량은 액체 및 고체 연료의 경우 1kg에 대하여 열정산을 한다. 요것도 맞아요. 이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교재 9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는 4번이겠죠. 4번에 보시면 보일러의 열정산은 원칙적으로 전격부하 이하에서 정상 상태로 3시간 이상의 운전 결과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요 동그라미 4번 항목 역시도 교재 9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틀렸냐면 보일러의 열정사는 원칙적으로 전격부하 이하에서 정상 상태로 3시간이 아니고 2시간 운전한 거, 그래서 2시간 이상의 운전 결과에 따르게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2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관식 보일러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33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3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관 보일러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3번에 타쿠마 보일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다쿠마라고 나올 때도 있고 타쿠마라고 나올 때도 있고 어찌되었든 영어 발음이니까 고놈이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1번, 2번, 4번에 기관차, 코르니시, 랑카샤, 요거 랭커셔죠. 그래서 랑카샤 나올 때도 있고 랭커셔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1, 2, 4번 보일러는 얘들은 뭐냐면 횡형 보일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횡형 보일러가 뭐예요? 원통을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은 거를 횡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원통 보일러에 속하는 거고 요거를 정확히 읽으면 원통 횡형 보일러가 되는 거겠죠. 근데 통상 이제 줄여서 횡형 보일러라고 쓰는데 이 횡형 보일러는 크게 3가지로 나눈다라고 있습니다. 노통, 그 다음에 연관, 그 다음에 노통, 연관. 자, 그래서 얘들 제가 암기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코랭으로 외우면 되고요. 그래서 코랭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왜? 요 녀석은 노통이 1개, 요 녀석은 노통이 2개니까. 그 다음에 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횡기캐,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횡연관 보일러, 기관차 보일러, 캐완이 보일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통 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과자 이름이랑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노하스. 그래서 노통 연관 패키지 보일러, 하우덴 존슨 보일러, 스코치 보일러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3번에 1번에 기관차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아, 연관 보일러구나. 그 다음에 2번에 코르니시 보일러는 아하, 노통이구나. 그 다음에 4번에 랭카셔 보일러는 아하, 요 녀석도 노통 보일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33번에 수관식 보일러는 3번 타쿠마 보일러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34번 안전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4번에 보면 핀 안전밸브라고 돼 있는데 핀 안전밸브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3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5번 보일러 급수 예열기를 사용할 때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급수 예열기 뭡니까? 절탄기예요. 이 절탄기는 또 뭔데? 폐열 회수 장치잖아. 그래서 이 폐열을 회수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일러의 효율이 어떻게 되죠? 상승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급수 예열기, 절탄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으니까 보면 1번에 보일러의 증발 능력이 향상된다. 그렇죠. 물을 미리 가열해서 넣기 때문에 증발시키기가 쉽잖아.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급수 중 불순물의 일부가 제거된다. 맞습니다. 세균도 제거되고요. 불순물도 일부 제거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3번에 보시면 증기의 건도가 향상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절탄기라는 녀석은요 폐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잖아. 이때 급수를 그냥 예열하는 거지 끓이는 게 아니야. 증발시키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 예열의 상태는 현열 교환 상태입니다. 자, 그러므로 온도만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증기의 건도는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측에 보시면 해설에 맨 밑에 나와요. 증기의 건도를 향상시키는 장치로는 기수분리기, 비수 방지관 이렇게 별도의 장치가 있는 거지 절탄기가 증기의 건도를 향상시킨다? 이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4번 보게 되면 급수와 보일러 수와의 온도차가 적어 열응력 발생을 방지한다. 요것도 당연히 맞겠죠. 온도차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열응력, 뭐 신축이라든가 요런 응력들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번에 틀린 거는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가스용 보일러의 연소 방식 중에서 연료와 공기를 각각 연소실에 공급하여 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요지는 나왔죠. 뭐냐?
연료와 공기를 따로 넣는 거야. 각각 넣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따로 넣어서 연소하게 되면은 확산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따로 넣는 게 있으면 같이 넣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넣는 거는 예혼합 연소 방식이 돼요. 그래서 우측에 해설해 보면 예혼합 연소 방식 해가지고 연료와 공기를 뻗어내서 미리 혼합하는 거야. 그래서 섞어가지고 연소하는 거지. 그래서 미리 혼합하여 분사 연소하는 방식을 예혼합 방식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료와 공기를 각각 연소실에 공급하여 연소실에서 연료와 공기를 혼합하면서 연소하는 방식. 그래서 연소실 이전에 그 버너에서 치출될 때 따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버너 안에서 섞이느냐 요 차이예요. 자, 그러므로 연료와 공기를 각각 공급했으니까 36번의 답은 1번 확산연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7번 문제. 물의 인계압력은 약 몇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인가? 자, 요 37번 같은 경우는 교재 26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꼭 외우셔야 되는 수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임계 압력과 그리고 물의 임계 온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때 압력이란 거는 225.65 kg 포스퍼 제곱센치였고요. 물론 포스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임계 온도 같은 경우는 374.15도씨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37번의 답은 2번 225.6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일러에서 라미네이션이란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 라미네이션이란 건 뭐예요? 강판 또는 강관을 제작할 때 발생되는 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강판을 만들고 있다. 근데 강판 속에 기공이 존재하는 거야. 공기라든가 뭐 기체, 기공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를 꾹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쫙 층이 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기공에 의해서 층이 지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라미네이션 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열을 가해가지고 이 기공이 팽창되는 걸 뭐라 그래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열을 받은 거야. 그렇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블리스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판이나 강관을 제작할 때 발생되는 불량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 그렇다면 이 38번에서 보일러에서 라미네이션이란 답은 1번이 되겠죠. 보일러 본체나 수관 등이 사용 중에 내부에서 두 장의 층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피드백 제어에서 동작 신호를 받아 규정된 동작을 하기 위해 조작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에 보내는 부분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피드백 제어 같은 경우는 구성이 목표값, 목표의 값이죠. 보일러로 치면 설정 온도를 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표값 그거를 설정부에 보내주고요. 설정하는 거죠. 이제 그 온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부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비교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교부로 들어가는데 요 비교부는 당장에 사용되진 않아요. 일단 신호는 전부 직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조절 조작이었죠. 그래서 조절부, 조작부 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 제어 대상. 제어 대상이 보일러가 되겠죠. 제어 대상. 그 다음에 제어 대상에서 이제 제어를 한 값을 제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값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6도씨였다 난방을 하니까 근데 제어량이 예를 들어 한 22도씨인 거야. 이제 온도 센서를 딱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온도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가 검출부를 딱 설치해가지고 이 신호를 받아내는 거죠. 검출해내는 거야. 이 검출해내는 신호가 뭐예요? 피드백 신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피드백 신호를 어디로 보내? 비교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부에서 동작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동작 신호.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지. 지금 온도가 안 맞아. 온도차가 발생했어. 요거를 이제 조절부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조절부에서는 조작 신호를 만듭니다. 야, 기계를 어떻게 조작해야 될까? 뭐 보일러를 가동해야 될까? 아니면 댐퍼를 열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작부에서 조작 신호를 받아가지고 조작량을 산출하겠지.
조작량이 뭔데 26도, 22도시니까 4도씨 차이 난다. 그럼 4도씨만큼 운전을 더 해라. 요런 명령을 제어 대상 보일러 쪽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어량을 목표값에 최대한 계속 맞춰주는 요 회로를 뭐라고 하는 거야? 피드백 회로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도 돌아가가지고 39번에 보일러 피드백에서 동작 신호를 받아 규정된 동작을 하기 위해 조작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로 보내는 부분은, 자, 조작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로 보낸대요. 조작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로 보낸대. 어디야? 아하, 조절부가 되겠구나.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또는 온수를 건물의 각 실내에 설치된 방열기에 보내어 난방하는 방식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접 난방과 직접 난방을 구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난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실이 이렇게 있으면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해요. 그리고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온수나 증기를 배관을 통해서 방열기 쪽으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럼 방열기가 실내에 있는 공기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열교환하면서 난방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직접 난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에 방열기를 설치해서 난방하게 되면 방열기가 직접 가열하니까 직접 난방. 자, 그리고 이제 간접 난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별도의 공조기 AHU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공조기에서 난방을 하는 거지. 공기를 난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히팅 코일이 있겠죠. 히팅 코일에서 공기를 뜨겁게 가열해가지고 가열된 공기를 실내로 넣어줍니다. 자, 이때 개념은 뭐냐? 가열부는 바깥쪽에 공조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가열해서 간접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간접 난방이다. 즉 실내 공기와 직접 열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따뜻해진 공기가 실내로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열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난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또는 온수를 건물의 각 실내에 설치된 방열기에 보내요. 방열기에 보내요. 뭡니까? 아하, 이 문제의 답은 직접 난방이 되겠구나.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 직접 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사난방과 온풍난방도 나오는데요.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복사난방 같은 경우는 실이 있으면 패널을 천장, 바닥, 벽 등에다가 매설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패널에다가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배관을 통과시켜서 패널을 가열해가지고 그 가열된 패널에서 발생된 복사열을 이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사 난방이 됐었고, 요걸 다른 말로는 패널 난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 난방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일단은 패널이 매설되었기 때문에 시공시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유지 관리하기가 좀 힘들죠. 매설되어 있으니까.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였어요? 쾌감도가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온풍 난방 같은 경우는 실이 이렇게 있으면 별도의 온풍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온풍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풍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온풍기를 설치해서 덕트를 통해 가지고 그 공기, 따뜻한 공기 넣어준다라고 해서 온풍을 넣어준다라고 해서 온풍 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풍 난방 같은 경우는 온풍기 또는 소형 공조기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쌤,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간접 난방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난방과 간접 난방을 비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류는 또 나머지 종류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난방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간접 난방 방식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방식에 속하는 거고 얘들은 종류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서는 직접 난방과 간접 난방을 나누어 구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4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LPG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유황분이 없으며 유독 성분도 없다. 맞아요. LPG 같은 경우는 가연 성분이지만 독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워 누설시 낮은 곳에 고여 인하 및 폭발성이 크다.
자, 그래서 이 LPG가 누설될 경우 그 배기구 같은 경우는 바닥에 체류하기 때문에 바닥 쪽에다 설치해 주고요. 그리고 반대로 LNG, 액화천연가스라고 해요. 이 액화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되면 상부로 떠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방출구 같은 경우는 위쪽에다가 설치해 주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거고 3번에 보시면 연소시 액화천연가스 LNG보다 소량의 공기로 연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LPG보다 LNG가 연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소비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량은 어때? 공기량은 LNG가 그 연소 조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타도 충분히 완전 연소할 수가 있는 거고, LPG 같은 경우는 공기량이 LNG보다는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3번에 연소시 액화천연가스 LNG보다 어때요? 소량이 아니고 다량의 공기로 연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41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네요. 그럼 뭐 나머지 4번 보면 발열량이 크고 저장이 용이하다. 요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상 가스용 보일러의 연료 배관 시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유지거리는 얼마인가? 단 용접 이음매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의 유지거리는 6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3번 문제. 보일러 산세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답은 2번이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산세정 순서입니다. 그래서 산세정을 흔히 뭐 세관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세관 작업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전처리가 되겠죠. 전처리가 뭐냐? 세관 작업하기 이전에 준비하는 거. 보일러 동체 또는 배관 내부에 물을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처리 준비가 끝났다면 수세합니다. 물로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배관 내부를 한번 씻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세가 끝나면은 산액 처리. 자, 이게 산성을 띠고 있는 화학약품을 이용해가지고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녹여가지고 청소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산액 처리고요. 자, 이렇게 산액 처리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수세해요. 배관 내부를 물로 한번 씻어낸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산액 처리했기 때문에 배관 내부는 산성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중화시켜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중화, 방청,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산세정, 다른 말로는 세관작업 순서 같은 경우는 전처리, 수세, 산액처리, 수세, 중화, 방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4번 문제. 보일러 과열의 요인 중 하나인 저수위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수위가 감소하는 거죠. 자, 1번. 분출 밸브의 이상으로 보일러 수가 누설되었다. 그렇죠. 분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얘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새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수위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급수장치가 증발 능력에 비해 과소한 경우, 이것도 맞습니다. 왜 그래요?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내부에 물이 있고요. 이걸 끓이면 증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증기가 발생되는 속도보다 급수장치의 급수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 수위가 쭉쭉쭉 감소하겠지. 그 말이에요. 이 급수장치가 증발 능력에 비해 과소한 경우 당연히 저수위가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증기 토출량이 과소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증기 토출량 어때? 증기가 많이 발생되면 토출량이 늘어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증기 토출량이 과소하다? 증기 발생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급수는 계속 공급될 거고 증기 발생량은 줄어들었으니까 급수의 양은 오히려 어떻게 돼?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이 저수위 발생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뭐예요? 3번. 증기 토출량이 과소한 경우. 만약에 과대하다라고 하면은 저수위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뭐 4번 같은 경우는 수명계의 막힘이나 고장 시 수위의 오판에 의해서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44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자, 그럼 45번. 동간 끝을 원형으로 정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사이징 툴이라고 해요. 답은 1번이고, 참고적으로 2번에 익스펜더는 확강기였고, 3번에 리머는 관내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공구였고요. 그 다음 4번에 튜브 밴더는 밴딩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므로 45번의 답은 1, 사이징 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증기난방 방식을 응축수 한수법에 의해 분류하였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증기난방에서 응축수 한수 방식은 뭐였어요? 중진기라고 했잖아. 중력, 진공, 기계 환수. 자,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고압 환수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방열기 내 온수의 평균 온도 80도씨, 실내 온도 18도씨, 방열 개수 7.2 kcal/m 자승 아워도시인 경우 방열기 방열량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요 47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135페이지에 동그라미 6항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방열량 구하는 공식은 Q는 K의 델타 T라고 해서 나와요. 이거 뭔데요? 방열 개수에다가 온도차를 곱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그대로 넣겠습니다. 방열 개수 K가 7.2 kcal/m 자승 아워 도시였고요. 곱하기 온도차는 어떻게 됩니까? 80 마이너스 18 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도시와 도시가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kcal/m 자승 아워가 되죠. 그래서 보기의 단위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나는 정확히 구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방열량이 결국 뭐야? 방열 면적당 1시간에 발생된 열량이거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구해보면은 446.4 kcal/m 자승 아워가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4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온수난방 배관 시공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배관 구배는 일반적으로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배관 중에 공기가 모이지 않게 배관한다. 그렇죠. 불응축 가스의 체류를 억제해서 배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 3번에 보시면 온수관의 수평 배관에서 광경을 바꿀 때는 편심이음새를 사용한다. 오, 요것도 맞겠네요. 왜? 수평 배관일 경우에는 수평 배관에서 레듀셔를 쓴다라는 건 뭐야? 직경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그럼 요렇게 편심 레듀셔를 사용해줘야 불응축 가스가 고인다거나 그 유체의 와류를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통과할 수 있게끔.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요. 그럼 틀린 건 4번이죠. 지관이 주관 아래로 분기될 때는 90도가 아니고요. 45도로 하는 겁니다. 45도 이상으로 끄돌린 구배로 한다. 자, 그래서 요 45도 좀 외워주세요. 문제에서 간혹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48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49번 벨로즈형 신축 이음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벨로즈형 신축 이음새 뭐예요? 배관과 배관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 신축 흡수 장치를 설치하는데 벨로즈형은 뭐야? 주름통식. 이렇게 주름이 져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주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벨로즈형 신축 이음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했으니까 1번 설치 공간을 넓게 차지하지 않는다. 맞아요. 배관 가운데 그냥 수평으로 설치하니까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고온 고압 배관의 옥내 배관에 적당하다라고 돼 있는데 고온 고압 옥내 배관에 설치하는 거는 루프 이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3, 4번도 한번 보면 3번에 일면 팽레스, 요거를 팽리스 이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것도 뭐 영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팽리스 신축 이음새라고도 한다. 맞고요. 그 다음 4번에 벨로즈는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청동 제품 등을 사용한다. 요거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49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보일러 사고의 원인 중 취급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부속장치 미비. 자, 이거는 뭡니까? 제작 시 혹은 설치 시에 부속장치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취급상 원인이 아니라 제작상 원인에 속한다. 그러므로 틀린 거는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번 살펴보면 2번에 최고 사용 압력의 초과. 이거는 뭡니까? 운전자가 압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취급상 원인이 되는 거죠. 보일러 취급상 원인이에요. 그 다음 3번에 저수위로 인한 보일러의 과열. 이것도 뭐예요? 수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운전자의 취급상 원인인 거지. 그 다음 4번에 습기나 연소가스 속의 부식성 가스로 인한 외부 부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부식 역시도 급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던가 연료를 취급함에 있어서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번 역시도 취급상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번에 취급상 원인이 아닌 거는 1번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51번.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할 때 벽과의 간격은 약 몇 미리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요 51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70페이지에 나오고요. 이 주철제 방열기는 기둥 방열기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둥 방열기 같은 경우는 거리를 50에서 60mm 정도로 유지를 해주게 돼요. 그러므로 5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52번. 단열재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추결 용량이 작아진다.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렇게 건물이 있을 경우에 창문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도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건물이 있으면 낮 시간에 햇빛이 비치잖아. 햇빛이 비치면은 이 외벽이라든가 천장, 벽 등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이때 전달되는 열을 우리가 일사열이라고 해요. 이 일사열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가장 강하죠. 낮 시간에 가장 덥단 말이야. 그럼 이 뜨거운 열이 건축물에 딱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열이 안쪽으로 어떻게 돼요? 흡수되잖아. 흡수돼서 추결을 하게 되는 거야. 추결. 열을 축적한다. 열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햇볕이 지고 해가 지고 밤 시간이 되면 어때? 외부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 열량들이 다시 외부로 방출이 됩니다. 자, 이때 추결되는 용량을 뭐라고 하는 거야? 추결 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벽을 단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일사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을 차단시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단열하게 되면 이 추결 용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결 용량이 작아진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건 통상 보면은 냉방할 때 외부에 햇볕이 잘 안 들어오게 차로 치면은 썬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열 전도율이 작아진다. 맞죠? 열을 차단시키니까. 그 다음 3번에 노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노내에서 발생되는 방사열량을 줄여주니까 노내의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고요.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보면 스폴링 현상을 증가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스폴링 현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측에 해설 보면은 스폴링 해가지고 노내의 내화벽돌 표면이 고열해서 급냉될 때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으로 단열재를 이용해 열을 차단하여 스폴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단열을 하게 되면 스폴링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2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3번. 배관의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점 위치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장치는 해서 완전 고정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앵커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앵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서포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배관을 밑에서 떠받들어서 지지하는 장치고, 그 다음 3번에 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진동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였고요. 그 다음 4번에 행거 같은 경우는 배관을 천장에서 매달아서 지지하는 장치였다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53번에 완전 고정시키는 장치는 1번 앵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보일러 수 속에 유지류, 부유물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 드럼 수면에 거품이 발생하고, 답은 사실 나왔죠. 거품이 발생하면 뭐야? 포밍이에요. 포밍.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일단 읽어봅시다. 거품이 발생하고 또한 거품이 증가하여 드럼의 증기실에 확대되는 현상은 해서 답은 1번 포밍이고, 자,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부유물, 쉽게 말하면 급수 중에 이물질이 많으면 포밍이 생기잖아. 포밍, 거품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 거품이 확대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대돼 버리면 비수 현상으로 이어지지. 물이 막 날아 튀어요. 자, 그래서 포밍 다음에 프라이밍 현상이 일어나고, 프라이밍이 뭔데? 요게 비수 현상이란 말이야. 물이 막 날아튀는 거야, 보일러 내부에서. 자, 그리고 날아튀다 보면 어떻게 돼? 증기를 치출할 때 날아튀던 비수, 물방울이 증기와 섞여서 보일러 외부로 탁 치출되잖아. 요 치출되는 현상을 뭐라 그래? 캐리오버. 그래서 캐리오버를 다른 말로 기수공발. 기와 수가 같이 공발해서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캐리오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관 내부에 그 물과 기체가, 증기가 같이 이렇게 이송되다가
거기 내부에 있는 물방울이 배관을 때린다던가 기타 장치를 때리는 뭐가 발생하는 거야?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시기보다는 이렇게 과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해해버리면 포밍이 어떤 현상이고 프라이밍이 어떤 현상이고 캐리어버 어떤 현상이고 워터 해머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54번의 답은 1번 포밍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5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해가지고 55번의 내용 같은 경우는 교재 26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1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돼요. 자, 그 다음 56번 정부가 국가 전략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가. 자,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56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57번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요 신고 사항 같은 경우는 57번 문제죠. 이 녀석은 교재 260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는 4번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절감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58번 같은 경우는 교재 28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인데 사용하면 안 되잖아 원래는. 근데 몰래 사용했어. 걸려가지고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느냐?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9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물 인증 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그 다음 60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대기 전력 경고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서 자 60번 역시도 요거랑 똑같아요. 286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